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속보치가 연이을 2.9%로 집계되면서 이 위기론자들의 예상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긴축의 고삐를 더욱더 강하게 쥘 것이다. 이런 시각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에 맞서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반격에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단연 최고 관심사는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었는데 이 위기존론자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9월 이후서부터 이렇게 한번 보면 예. 이 증시 붕괴론, 또 더 큰 위기론, 그레이트 리세션 뭐 이런 쪽의 위기론자들 보면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데 비해서 작년에 그 4분기 땡스기빙의 그 사이버 매출이라든가 예. 크리스마스 전에서 사이버 매출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이 이러한 위기론과 관련되지 않고 12월서부터 한 2%는 가능한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오늘 그 작년 그 4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발표됐죠. 다들 뭐 우리 서장영 본부장이라든가 예. 우리 이영 캐스터에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정기비 연율 2.9%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나우가 얘기했던 3.5%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2.6에서 2.9% 정도 이 수준의 2.9%의 끝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코로나의 특수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시스템에서 경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정책을 한번 확 밀어붙였다가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긴축을 갔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이 사실 2021년에 5%대에서 이번에 2.2%인가요? 이렇게 연간 성장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에 의해서 보면 비교적 금리 인상 기조에 작년 3월부터인데요. 금리 인상이라는 이러한 동일한 그 정책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경제에 내생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경기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는 돈을 왕창 풀었고 예. 당연히 뭐 성장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금리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쭉 올렸는데 2021년 성장률 대비해서 올해 작년 성장률이 낮아졌다 해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분기별 성장률 보면 작년에 3월서부터 금리를 올렸죠. 이때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2분기에 마이너스 0.6, 요 두 분기 연속해서 경기 침체 논쟁이 많았었죠. 그런 상태에서 3분기에 3.2%, 4분기에 2.9%, 그래서 2분기 연속이니까 NBER로 본다면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될 때는 사실 그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정기비, 분기별 연율입니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3.2%인데 4분기 성장률 2.9%는 이거는 경기 둔화가 아니고 절대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죠. 예. 정분기 대비 연율이니까 3분기 성장률이 높아지면 당연하게 동일한 성장률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4분기 성장률은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 때문에 저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경기가 둔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미국 경제에 그동안 얘기했던 더 큰 위기론, 그레이트 리세션 이런 것이 4분기 성장률 발표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무색했죠. 아까 홍 앵커께서는 지구멍이라도 들어간다 하는 방송 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예. 홍 앵커의 명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 루비니 교수가 저쪽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그렇죠. 미국의 증시가 50% 붕괴된다. 기억나시죠? 그랬었죠. 예. 작년에 4분기 때 증시가 붕괴된다 하는데요. 그래서 자꾸 틀리니까 홍 앵커의 명언은 닥터 둠이 아니라 미스터 둠이다 하는데요. 진짜 미스터 예. 둠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옆에 보는 예. 미국 경제라든가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조례했던 제라말 세겔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두 분 중에 한쪽은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고 세겔 교수는 약간 얼굴이 좀 희색을 뒀죠. 예. 오늘 그 연초 이후에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작년의 예측 기간 이렇게 또 증시 붕괴론이라든가
경기에 대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하는 이런 시각보다는 연초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 기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중국은 리오프닝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연일 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유럽도 천연가스 때문에 이상기온 천연가스 때문에 유럽 경제 분야가 굉장히 좀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대국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경제 대국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한국의 그 경제 성장이 어제 우리가 경기는 나빠지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사실 그 작년 4분기 우리 성장률을 발표했죠. 마이너스 0.4%. 이건 미국의 통계 방식과 좀 다릅니다. 예. 미국은 정기비 대비 연율인데 우리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에스토리커 4승 때리면 마이너스 1.6% 되는 겁니다. 미국식 방식으로 되면. 예. 그래서 역성장은 한국과 대조를 보이는 분위기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경기는 안 좋은데 왜 외국인 자본이 이렇게 무조건 한국 주식을 살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해서 경기가 나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이렇게 완화됐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가 좀 남아있거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되면서 1월 말에 있을 1월 FOMC 올해 첫 연준회의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지금 시장의 기대들을 0.25%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경기 침체 우려가 둔화됐다면 인플레를 잡는 틈에 잡기 위해서 금리를 0.5% 올라갈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시카고의 그 패드 보면 사실은 어제까지 0.25%의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지만 예. 오늘은 좀 0.5%의 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텔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처럼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렇게 이 시간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테슬라였는데 이 부분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그 방송 중에 테슬라의 속보치가 나와서 예. 워낙 서학개인분들이 작년에 70% 떨어지는 상태에서 민감하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예. 말씀하고 오늘 아마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숙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70% 정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액면 분할 전에 가격으로 하면 $1,200에서 사실 차익 실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과정이 이제 작년에 모습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3분의 1 액면 분할 후의 가격으로 $110 떨어질 때 일론 머스크 행동으로 볼 때는 밝게는 보진 않겠지만 서학개미들의 투자 손실을 위해서는 앞으로 방송에선 밝은 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로 직전에 발표는 미국의 월가에서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억나시겠습니다. 매출액은 감소된 데 반해서 사실 그 수익은 마진은 이제 올라가는 상태 개선됐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증가하고 예상보다 증가했지만 마진폭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올해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측면 본다 하기 때문에 마진폭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매출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좋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을 되는데요. 사실 월가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매출은 감소하는데 비용을 더 감소시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익이 증가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했는데 왜 마진은 감소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가격 인하에 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 인하에서 매출은 증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 감소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죠. 예. 그 결과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테슬라의 앞으로의 그 실적 관련해서 이익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내부적으로 보면 가격을 인하하는 경쟁, 이 경쟁에 대해서는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워낙 가격이 $110 정도 저가 메리시 있었기 때문에 예. 성장성 지표에 해당되는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예상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테슬라가 반발 저가 매수가 차례피킹 세력이 있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오늘 10% 가깝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실적에서 이 시사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해소됐는데 인플레이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준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수출 정책이 뭐 제동에 걸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미국의 이 대목을 홍영거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2021년 5월달 인플레이션 쇼크가 처음 발생서부터 좀 이렇게 기억을 되새겨야 됩니다. 예. 그때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는 2021년 5월에 인플레이션 쇼크가 발생했죠. 이때 페드가 일시적이다 잘못 판단했고 그다음에 평균 물가제를 도입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인플레 타겟팅보다 높았을 때도 이것은 감소하겠다, 좀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예.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 심각성이 되면서 2021년 11월 달에 달러 강세를 통해서 인플레를 수출했죠.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인플레 수출과 달러 강세는 어떤 연관성을 있느냐 하는 것을 자막을 바꿔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급망 부정이니까 이번에 그 물가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트 인플레이션은 사실 금리 인상보다는 달러 강세를 잡는 게 더 이렇게 효과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등의 그 수입물가 상승 부분을 미국이 강달러를 유도하다 보니까 수입물가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밀켄 컨퍼런스라든가 미국의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것이 종전에는 평가 절상의 환율 전쟁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평가 절상 경쟁이다. 이전에는 절하 경쟁인데 예. 절상 경쟁에 대해서 이것을 뉴노멀 환율 경쟁이다 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든지 미국은 인플레 수출하면 다른 국가는 저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언제 미국 이의 국가들이 대반격이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동안 외환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하는 측면이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물가 안정에 책임을 갖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는 초긴장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지금까지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정책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물가는 대부분 다 지금 안정세를 찾고 있죠. 예. 목표치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볼컨 모멘트에서 물가가 안정된 거냐, 그다음에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강달러 유대 정책이 안정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 또 달러 강세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혼재된 상태이지만 우리가 통계기법상 요인 분석 기법을 보면 예. 아직까지 작년 3월서부터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달러를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입물가 안정시켜서 물가를 잡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물가 지표는 대부분 다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물가를 잡으면 경기 침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예. 에클스 실수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달러 강세를 통해서 다른 국가의 미국의 물가를 전가시키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희생이 절 되는 거죠. 예. 다른 나라 수출했으니까. 다녔으니까. 그래서 성장률은 오늘 발표한 것처럼 작년에 성장률이 3분기에 3.2% 걸리고 이번에 2.9%로 해서 2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도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 안과 고용시장도 지금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완전 고용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물가는 완전히 잡힌 건 아닙니다는 예. 물가는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건전하다 보니까 자, 골디락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골디락스 얘기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 주가가 연초에 미국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게 10% 상승률이 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증시 분결론과 달리 굉장히 강하게 붙는 거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올해 상저하고로 국내 증권사 거의 100%가 예. 상저하고로 했습니다는 연초에 한국의 코스피도 10% 이상 올라갔고 어제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도 미국의 S&P 지수도 한 10% 가깝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달러 강세를 통해서 인플레 수출원 정책은 사실 성공작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플레 목표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경기가 문제만 희석된다면 인플레 쪽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각국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수출 정책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도 주목되지 않습니까? 네, 그 대목이 이제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자꾸 궁세 컨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여지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한 달러 강세 정책은 근린 군피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평가 절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다른 데 전가시키는 게 굉장히 근린 군피화의 평가 자료지만 평가 절상을 통해서 인플레 수출하는 것도 다른 국가를 괴롭히는 근린 군피화 정책이다. 모습은 저렇게 아시겠습니다. 미국이 강달러를 유지하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약세에 대해서 수입 물가 급등해서 해당 국가들은 인민들의 고통 내지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장 강하겠죠. 그 과정에서 왜 중국의 대반격이 시작됐냐면 가장 미국의 인플레 수출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작년에 성장률이 3%뿐이 안 나왔죠. 성장률도 희생이 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급등해서 인민들이 한편으로선 성장률 떨어지니까 소득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물가가 급등에 따라서 사실 실질 소득이 더 떨어지는 그래서 인민들의 경제 고통이 굉장히 심화됐거든요. 이게 시진핑의 부담이다. 시진핑의 부담이다. 그래서 역환율 전쟁에 집중됐던 중국과 한국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대반격이 시작된다 하는 이런 것이 국제시장에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방금 전에 중국의 이 반격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반격입니까? 네, 중국이 이제 최근에 보면 작년 공산당 대회에 백지혁명을 통해서 시진핑이 영수제 위협을 가다 보니까 자꾸 인민들한테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경제 봉쇄 조치를 완화시켜주는 측면, 그다음에 소득 감소 부분을 3%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케인즈연의 총수요 관리 정책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 그래서 소득을 좀 보존의 정책, 그런과 함께 물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 이 물가 부분은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안정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 수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로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초에 사실은 그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이때 위안화가 미국의 인플레 타겟팅에 가장 최고점에 달하는 것이 작년 10월 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위안화는 달러당 7.2, 위안화가 그만큼 달러에 대비해서 평가절하, 약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중국의 수입 물가는 급등하고 물가가 급등해서 공산당 전에서 영수 체제로 갔지만 시진핑이 백지혁명으로 권력의 위협을 당했던 이런 모습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100일대로. 오늘 뭐 달러 강세는 아닙니다. 일부 달러 강세를 하는데요. 100일대에서 그냥 전일 대비해서 100일인데 조금 올라간 정도인데 114 대비해서는 100일이니까 달러 약세가 되죠. 그럼 어떤 쪽으로 희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위안화 환율은 지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7.2 같은 것이 6.7로 위안화 평가 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 수출에 대반격이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처럼 중국이 생산을 재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인플레 국면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을 제고 그 이전에는 저물가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한 40년 동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저물가 시대에서 가장 우려가 됐던 디플레 문제를 수출한 적이 있느냐 하면 지금처럼 인플레가 이렇게 불거졌을 땐 인플레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도 대반격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시겠지만 1940년 이후에 세계 경제는 40년 동안 저물가 저금리 체제였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물가 체제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활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인플레보다는 디플레가 더 우려되는 거죠. 저물가 체제에선. 그런데 2001년 WTO의 가입 이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대상으로 생산을 재개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디플레를 적극적으로 수출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인플레보다도 디플레가 더 무서운 상태였었는데요.
중국이 저가를 바탕으로 저가 싼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저가 시장에 50% 점유할 만큼 디플레이를 수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에서 흔들렸던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우려됐던 사항이 결국 디플레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아주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입니다. 예.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의 대방경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인플레에 대해 수출하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죠. 예. 그런 걸 한번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제로 코로나에 중국의 국민들의 현금 보유가 7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환율로 당시에 발표됐던 환율 수준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9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무라가 분석한 거거든요. 예. 중국이 생산을 이렇게 하면 보상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 소비는 생산 물가가 커지게 되고 물가가 커지고 그것이 미국의 저가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서 자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다 사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중국 제품을 사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물가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수치율에서 지금 상태에서 미중 간의 인플레 논쟁 과정에서 중국이 인플레 수출하면 지금 세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힘들게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히고 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보면 예로바 그다음에 라가르드 총재가 다보스 포럼에서 그리고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들어서 앞으로 인플레가 재점화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고삐를 이렇게 완화시키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보는 시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은 각국 중앙은행, 특히 이 페드가 가장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페드가 곤혹스럽죠. 왜 그러냐면 파월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 대책은 아시겠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 페드의 의장이었던 몰커 방식이라 해서 몰커 모멘텀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 몰커 의장이 처음 취임할 때가 1979년 8월입니다. 이게 제2차 얼쇼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 미국의 물가가 확 올라갔죠. 그래서 볼커가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금리를 17%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17% 올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물가가 좀 다소 안정기미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80년에 아시겠으면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던 볼커는 공화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을 생각해서 물가가 안정되니까 뭐냐 금리 부담을 좀 낮춰줘야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를 9% 낮췄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딱 내리니까 어떠냐? 물가가 다시 폭발해서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자, 지금 이제 작년 3월서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좀 잡히고 있죠.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똑같죠. 그렇네요. 상황에서. 예.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인플레가 안정되는 가를 감안해서 금리를 내리면 다시 인플레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더구나 중국이 인플레를 수출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넉넉 있으면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전쟁이 지속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 국가는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한국이 어제 경제 성장률을 역성장한 이 시작점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이렇게 잘못한 거냐, 아니면 미중 간의 마찰에서 희생을 당한 거냐, 중간자 입장에서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는 예. 작년에 5월 10일 날 출범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걸려 있다. 어떤 정부를 탓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0.4% 역성장하고 작년에 물가가 우린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예.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이 제일 먼저 금리를 올렸는데요. 아직 물가가 5% 그대로 잡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중 간 마찰에 가장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플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성장도 중시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미국과 다릅니다. 중간자 입장에서 우리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통제력이 부족합니다. 항상 미중 간에 이끌려가는 행태 변수에서 좌우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완충 능력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한편은 경상수직자를 바탕으로 외환보고를 가져가야 되고 물가만 했다고 긴축하면 MZ세대를 다 나간다.
그러면 경제 완충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서 미중 간의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마찰 국면에서 불리한 국면을 완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미국을 따라간다 하는 방식으로 많은 우리 학자, 국내 학자, 성균관대학교에 이렇게 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지적이 맞습니다. 한국의 통화 정책은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각국의 인플레이션 전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